9일, 단 9일 만에 5개월간 준비한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바위를 3m 깊이로 파고 콘크리트로 보강한 난공불락의 350고지. 그들은 자신했습니다. F-16이 폭탄을 쏟아부어도 끄떡없다고, 중국이 우리 뒤에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72km 밖에서 날아온 폭탄 앞에 모든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산 KG집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보다 3배 긴 사거리, 5m 오차의 정밀도, 1억 달러를 들여 중국에서 사온 무기들이 280만 달러짜리 한국 폭탄 앞에 연기로 사라졌어요.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한마디 없었죠. 왜일까요? 자국 무기의 열등함이 더 드러날까봐였습니다. 싱가포르 국제전략연구소의 미셸 두아르테 연구원이 10년간 추적한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의 판도가 단 9일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9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 두아르테입니다. 싱가포르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동남아시아 안보를 담당하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지만 지난 15년간 이곳 싱가포르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동남아시아 무기거래와 군사동맹 관계 분석이죠. 2025년 7월 24일 오전 제 사무실 컴퓨터에 긴급 알림이 떴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또 다른 소규모 국경 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영토 분쟁으로 여러 차례 충돌해왔거든요. 2011년에도 일주일간 포격전이 있었고 그때도 제가 현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었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제 손이 멈췄어요. 캄보디아군이 러시아제 BM-21 다연장 로켓을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었어요. BM-21은 한 번에 40발의 로켓을 쏟아붓는 대규모 활용 무기거든요. 저는 즉시 지난 5년간 작성한 캄보디아 군사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제가 추적해온 데이터가 명확했어요. 캄보디아가 도입한 군사 장비의 90%가 중국산이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1억 1,700만 달러 규모였죠. 중국은 캄보디아에 무기만 판 게 아니었어요. 매년 용과 코브라라는 이름의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캄보디아 장교들을 중국에서 교육시켰습니다. 특히 시아누쿠빌 인근의 림 해군 기지는 중국 자금으로 대대적인 현대화 공사를 진행했어요. 항공모함급 함정도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됐죠. 워싱턴과 뉴델리에서는 이곳이 중국 해군의 전진 기지가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오후 3시 태국 방콕에 있는 제 동료 연구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350고지라는 곳에 요새를 건설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해발 350m 높이의 언덕인데 주변 지역을 모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위성 사진 분석 자료를 요청했어요. 며칠 후 받은 이미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암석을 3m 깊이로 파고 콘크리트로 보강한 벙커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공중 폭격으로는 뚫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저는 이 지역의 군사 동향을 면밀히 추적했어요. 12월 초 중국 군용 수송기가 캄보디아에 착륙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 정보원에 따르면 수송기에는 다연장 로켓 포탄과 자주포 탄약이 대량으로 실려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지난 10년간 제가 연구해온 중국의 동남아시아 전략이 바로 이거였어요. 무기를 팔고 훈련을 시키고 경제적으로 묶어두고 결국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 캄보디아는 중국의 완벽한 성공 사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이 뭔가 불편함을 느꼈어요. 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이 중국의 지원을 받는 캄보디아와 맞서면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서는 문제가 될 겁니다. 12월 7일 저녁 저는 긴급 현장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책상에서 데이터만 분석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방콕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태국 군사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350고지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어요. 한 퇴역 장군은 제게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 언덕을 장악하면 주변 20km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했죠. 캄보디아군은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350고지의 지형은 흙이 아니라 단단한 암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땅이었다면 폭격에 쉽게 무너졌겠지만 암석지대는 달랐어요. 캄보디아군은 암석 절단 장비를 동원해서 바위를 3m 이상 깊이로 파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벙커를 만들었죠. 자연 동굴처럼 생긴 인공 요새였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추가 보강까지 했거든요. 12월 중순 캄보디아군이 올린 영상이 태국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어요. 태국 공군의 폭격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캄보디아 병사들이 바위 틈 벙커 안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F-16이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한 발에 수억 원이래요. 마음대로 쏟아부어봐요.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 없으니까. 완전한 도발이었죠. 태국군의 사기를 꺾으려는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효과가 있었어요. 태국 현지 방송에 출연한 군사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전직 장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요새를 점령하려면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병사들이 언덕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위에서 쏟아붓는 화력을 뚫고 올라가야 해요. 거기다 지뢰밭에 철조망까지 깔려있다고 했죠. 저는 베이징의 제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그가 보내온 정보는 놀라웠어요. 12월 첫째 주 중국 군용 수송기가 푸놈펜 국제공항에 착륙했다는 겁니다. 수송기에 실린 물품 목록을 확인했을 때 저는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다연장 로켓 포탄과 자주포 탄약이 수십 톤 규모로 실려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었어요. 동맹국이 위급할 때 보내는 긴급 지원이었죠. 중국과 캄보디아의 군사 협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캄보디아는 군사 장비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도입했어요. 저는 그 계약서들을 하나하나 추적했었거든요. 총액이 1억 1,700만 달러였습니다. 중국은 무기만 판 게 아니었어요. 실전 운용 능력까지 전수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용과 코브라 훈련에서 중국군 교관들이 직접 무기 사용법을 가르쳤죠. 캄보디아 장교들은 중국 군사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았고요. 시아누쿠빌의 림 해군 기지는 중국 자금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2020년에 현장 조사했을 때만 해도 낡은 부두였는데 2025년에는 항공모함급 함정도 접안할 수 있는 현대식 기지로 변모했어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난공불락의 350고지 요새, 중국이 지원하는 막강한 화력, 그리고 실전 경험이 부족한 태국군. 그들은 자신했어요. 태국이 아무리 덤벼도 버틸 수 있다고. 중국이 뒤에 있으니까요. 12월 20일 저녁 방콕의 한 군사 연구소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분위기가 무겁더군요. 한 분석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유한 무기로는 350고지를 안전하게 타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어요. 태국 공군의 주력 공대지 미사일은 미국산 JDAM과 매버릭이었습니다. 문제는 사거리였어요. 최대 28km 정도였죠. 이 말은 태국 전투기가 캄보디아 영공 가까이 접근해야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도 중국제 방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태국 전투기가 28km 거리까지 들어가면 캄보디아 방공망의 위협에 노출되는 겁니다. 조종사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죠.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수천억 원인데 조종사 양성 비용까지 합치면 그 손실은 계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한 태국 공군 대령과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면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병사가 희생될 수 있다고요.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중국 캄보디아 군사동맹의 완성이었어요. 지난 10년간 추적해온 중국의 전략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태국이 이대로 물러설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도 분명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였습니다. 12월 7일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국 국방부 산하연구소의 소장이었어요. 그는 제게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며 점심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방콕 시내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국 공군 내부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고요. 350고지 공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대요. 회의 초반 분위기는 암울했다고 합니다.
참모들은 현재 보유한 무기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입을 모았어요. 미국산 JDAM은 사거리가 28km에 불과했고 매버릭 미사일도 비슷한 수준이었죠. 캄보디아 영공 가까이 접근해야만 타격이 가능한데 그러면 조종사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때 한중령이 손을 들었다고 해요. 무기 도입 평가를 담당하는 장교였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도입한 무기가 있는데 아직 실전에서 써본 적이 없어요. 한국산 KGGB입니다. 좌중이 술렁였다고 하더군요. 한국산이라고요? 소장은 제게 그때 회의실 분위기를 생생히 전해줬어요. 수십 년간 미국 무기만 써온 장교들에게 한국산 무기는 낯선 선택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중령은 데이터를 준비해왔어요. 그가 보여준 자료가 회의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KGGB의 최대 사거리는 100km 이상이었어요. JDAM의 28km와 비교하면 거의 4배에 가까운 거리였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0km라고요? 그 말은 태국 전투기가 자국 영공에 머물면서도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조종사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원형공산 오차가 근거리에서 5m, 최대 사거리에서도 13m 이내라고 했어요. 100km를 날아가서 13m 오차라니. 저는 25년간 무기 시스템을 연구해왔지만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성능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장은 계속 설명했어요. KGGB에는 특수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웨이포인트 모드와 원형 모드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폭탄이 목표물 상공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원하는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제게는 바로 이해가 됐어요. 350고지처럼 산 뒤에 숨어있는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똑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아서 들어가는 거죠. 바위 벙커의 입구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의실에서 여전히 의문을 품는 장교들이 있었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있냐는 거였죠. 스펙이 좋아봤자 실제로 작동 안 하면 소용없다는 우려였습니다. 중령이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KGGB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유한 또 다른 한국산 무기와 함께 운용하면 어떨까요? 바로 FA-50입니다. FA-50은 태국 공군이 골든 이글이라고 부르는 전투기였어요. 원래 훈련기로 도입했는데 최근에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를 마친 기체였죠. 소장은 제게 FA-50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023년 한미연합훈련에서 FA-50이 미국의 F-22 랩터를 상대로 모의 공중전을 벌였대요. F-22는 세계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잖아요. 대당 가격이 3천억 원이 넘는 괴물이죠. 그런데 근접 공중전에서 FA-50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경공격기가 F-22를 이겼다고요? 하지만 그건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대서특필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물론 실전에서는 F-22가 원거리에서 먼저 격추시키겠지만 FA-50의 기동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죠. 가볍고 민첩한 기체가 근접전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실전 경험이었어요. 2017년 필리핀 마라위 전투에서 FA-50이 투입됐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이 도시를 점령했을 때 필리핀 공군은 막 도입한 FA-50을 사용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죠. FA-50은 민간인 건물 사이에 숨은 무장 세력의 거점만 골라서 정밀 타격했습니다. 야간 공습도 가능했고요. 당시 필리핀 합참장은 FA-50을 가리켜 게임 체인저라고 불렀답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꾼 무기라는 뜻이었어요. 소장은 제게 회의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태국 공군 지휘부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요. FA-50과 KGGB를 주력으로 350고지를 공략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엄청난 도박이었거든요. 수십 년간 미국 무기 체계에 의존해온 태국이 한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삼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어요. 태국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미국산 무기로는 350고지를 안전하게 타격할 수 없었고 지상군 투입은 너무 큰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유일하게 남은 합리적 선택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동안 저는 중국의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 장악에만 집중했었거든요.
한국은 제 관심 밖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 변수가 얼마나 강력한지 온 세계가 목격하게 됩니다. 12월 9일 오전, 저는 방콕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작전을 개시했다는 속보가 떴어요. F-16 편대가 캄보디아 국경을 향해 출격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즉시 태국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더군요. 작전이 진행 중이라 보안이 철저했던 거예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국 군사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미셸, 지금 당장 연구소로 오세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연구소로 달려갔어요. 소장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위성 사진이 떠 있었어요. 캄보디아 프레아네트 지역의 이미지였는데 여러 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오늘 오후 태국 F-16이 캄보디아 영토 72km 깊숙한 곳을 폭격했다고 했습니다. 72km라고요? 저는 즉시 계산기를 꺼냈어요. 미국산 JDAM의 사거리가 28km니까 거의 3배에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사용된 무기는 한국산 KGGB였어요. 태국 전투기는 자국 영공에서 폭탄을 투하했고 폭탄이 스스로 72km를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겁니다. 조종사는 안전한 거리에 머물렀고 캄보디아 방공망은 반응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타격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2발의 KGGB가 투하됐는데 모두 정확히 명중했어요. 캄보디아군의 BM-21 다연장 로켓 진지와 탄약 저장소였습니다.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72km를 날아가서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어요.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한 겁니다. 소장은 현장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캄보디아 병사들은 대응할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는 걸 봤을 때는 이미 늦었던 거죠. 폭발과 함께 탄약고가 불바다가 됐고 중국이 공수해준 포탄들이 연쇄 폭발했다고 해요. 저는 즉시 태국 현지 방송을 확인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여러분, F-16이 캄보디아 영토 72km 깊숙한 곳을 폭격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제이담이나 매버릭으로는 불가능한 거리예요. 사용된 무기는 한국산 KGGB입니다. 방송에 출연한 군사 전문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72km 거리에서 오차 몇 미터라니 이건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미국제 제이담 2급 성능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현한 거예요. 한국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죠. 저는 그날 저녁 캄보디아 측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어요. 침묵하고 있었죠. 아마 충격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국경에서 한참 떨어진 후방시설이 폭격당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태국 공군 기지 근처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기지 밖에서 조종사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신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짧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한 번도 실전에서 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투하 버튼을 누르고 기지로 돌아왔을 때 작전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확히 명중했다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 무기는 진짜구나.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미국산 무기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거리가 3배 이상 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훨씬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캄보디아 영공에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조종사 입장에서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무기죠. 그날 밤 온라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이 환호했어요. 한국 무기 대박이다. KGGB가 없었으면 저 거리 어떻게 쳤어? 한국이랑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72km가 바꾼 전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장에서 한국 무기가 실전 검증을 마친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2022년에 태국이 구매한 20발의 KGGB 가격은 280만 달러였어요. 한 발당 14만 달러 정도였죠. 그런데 그 폭탄들이 지금 수억 달러짜리 중국제 무기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깨달았어요. 가격 대비 효율성, 이게 한국 무기의 핵심 경쟁력이구나.
미국 무기만큼 비싸지 않지만 성능은 그에 못지않거나 오히려 더 나은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12월 10일 태국 공군은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KGB가 매일 캄보디아 영토를 타격했어요. 다연장 로켓 진지, 포병 진지, 지휘소, 보급로 하나씩 정확하게 파괴되어 갔습니다. 저는 매일 전황을 추적했어요. 한국 무기의 위력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72km라는 거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리였고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거리였으며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거리였습니다. 12월 12일 새벽 저는 태국 타클리 공군 기지 인근에 있었습니다. 물론 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 활주로를 볼 수 있는 위치였어요. 동이 트기 전 굉음이 들렸습니다. F-16이 아니었어요. 더 날렵하고 가벼운 소리였죠. FA-50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골든 이글이라고 부르는 전투기였어요. 4대가 차례로 이륙하는 걸 봤습니다. 동체 아래에 무언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 KGB였죠. 저는 기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노트북을 열고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번 임무는 특별했거든요. 350고지를 직접 타격하는 작전이었어요. 오전 9시쯤 첫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타격 성공이라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저는 태국 군사연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이 전화를 받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셸,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 정확했습니다. 350고지 후면의 벙커 입구를 직격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350고지는 정면이 깎아지른 절벽이잖아요. 어떻게 후면을 공격했다는 거죠?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KGB의 웨이포인트 모드 덕분이라고요. 폭탄이 목표물 상공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산을 정면으로 넘지 않고 측면을 돌아서 후면으로 진입한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경로를 선택한 거죠. 오후에 저는 위성 사진을 받았습니다. 350고지 후면에 있던 포병 진지가 파괴되어 있었어요. 벙커 입구도 무너져 내렸고요. 캄보디아군이 그토록 자신하던 바위 요새가 뚫린 겁니다. 저는 필리핀 공군에 근무하는 제 지인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FA-50을 직접 운용해본 조종사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가 말했어요. 미셸, 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2017년 마라위 전투 얘기였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이 도시를 점령했을 때 필리핀 공군은 FA-50을 투입했대요. 도시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했다고 합니다. FA-50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숨은 무장 세력의 거점만 골라서 타격했어요. 야간에도 작전이 가능했고요. 당시 필리핀 합참장 칼리토 갈베스 장군은 FA-50을 게임 체인저라고 불렀답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꾼 무기라는 뜻이었죠. 지인은 계속 말했어요. 이 전투기의 장점은 정밀함입니다. F-16처럼 큰 칼이 아니라 날카로운 메스 같은 거예요. 원하는 곳만 정확히 도려낼 수 있죠. 그리고 한국산 KGB와 조합하면 그 정밀함이 극대화됩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태국이 왜 FA-50을 선택했는지요. 350고지 같은 복잡한 지형에서는 큰 전투기보다 작고 민첩한 전투기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요. 12월 13일 태국 언론에서 특집 보도가 나왔습니다. FA-50의 실전 투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군사 전문가가 출연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F-16이 대규모 폭격과 공중전에 강하다면 FA-50은 핀포인트 정밀 타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무엇보다 FA-50은 한국산 KGB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만든 전투기와 폭탄이니까 호환성이 완벽하죠. 마치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수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투기와 폭탄,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제공한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과 앱스토어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저녁에 캄보디아 측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태국이 새로운 무기를 가져왔대. 뒤에서 날아오는 폭탄이래. 숨어도 소용없대. 한국산이라는데 무섭다더라. 공포가 전선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아무리 깊은 벙커에 숨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캄보디아 병사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바위 요새는 더 이상 요새가 아니었죠. 12월 14일, 저는 태국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대변인이 FA-50의 작전 성과를 발표했어요.
지난 3일간 350고지 주변 캄보디아군 진지 다수를 무력화했다고 했습니다. 보급로도 차단했고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물었어요. FA-52, F-16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가 뭡니까? 대변인이 대답했습니다. 크기와 민첩성입니다. FA-50은 작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복잡한 지형에서 특정 목표물만 타격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죠.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완전한 전투 시스템이었어요. FA-50이라는 플랫폼에 KGGB라는 정밀 무기를 조합하고 여기에 첨단 항전 장비를 통합한 거죠. 이 시스템의 핵심은 효율성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만큼 비싸지 않지만 특정 임무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성능을 보였어요. 가성비와 실전 능력을 동시에 갖춘 거죠. 저는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골든 이글이 350고지 상공을 날 때 그건 단순히 전투기가 날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기술력이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동남아시아 하늘을 가르고 있었던 겁니다. 12월 15일 저는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전황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왜 중국은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캄보디아는 중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군사 장비의 90%를 중국에서 도입했고 1억 달러가 넘는 지원을 받았어요. 매년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중국군 교관들이 직접 무기 운용법을 가르쳤죠. 그런데 정작 전쟁이 벌어지자 중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서 저는 중국 국방대학에서 근무하는 제 동료를 만났어요.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었죠. 우리는 베이징 시내의 한 찻집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셸, 지금 베이징 내부도 혼란스럽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추가 지원을 요청했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며칠 전에 긴급 요청이 왔습니다. 더 많은 탄약, 더 많은 무기, 어쩌면 직접적인 군사 지원까지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제 질문에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외교부 성명만 냈습니다. 무기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동맹국을 버리는 건가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개입하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중국제 무기가 한국제 무기에 참패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더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중국의 침묵은 배신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었던 거예요. 이미진 게임에 더 칩을 거는 건 손해라고 본 거죠. 동료가 계속 말했습니다. BM-21을 보세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판 다연장 로켓이에요. 한 번에 40발을 쏟아부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죠. 하지만 원형 공산 오차가 수백 미터예요. 어디로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반면 한국의 KGGB는 어떤가요? 100km를 날아가서 오차가 5m에서 13m라고 하더군요.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한쪽은 면제한 무기이고 한쪽은 정밀 타격 무기예요. 저는 그날 오후 베이징에 여러 군사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공개를 조건으로 솔직한 의견을 들려줬어요. 한 전직 장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무기의 문제는 실전 검증 부족입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스펙은 화려해요. 하지만 실제로 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반면 한국 무기는 어떤가요? FA-50은 필리핀 마라위에서 그리고 지금 태국에서 실전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KGGB는 72km 거리에서 정확히 명중했어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증명된 사실이죠. 12월 16일 밤 저는 방콕으로 돌아왔습니다. 태국 정보당국에서 입수한 캄보디아군 내부 통신 기록을 받았어요. 한 캄보디아 장교가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탄약이 바닥났고 부상자를 후송할 수도 없습니다. 의무병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도 붕대도 없고 증원군은 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전쟁의 참혹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냉정한 분석가로서 사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이건 무기 성능 차이가 만든 결과였어요. 태국 공군은 9일 동안 지속적으로 폭격을 가했습니다. 캄보디아의 BM-21 다연장 로켓은 대부분 파괴됐어요. 보급로가 끊겼고 탄약고가 불탔으며 지휘소가 무너졌습니다.
모두 한국산 KGGB의 정밀 타격 덕분이었죠.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중국 무기의 치명적 약점을 분석했습니다. 첫째, 정확도가 낮았어요. BM-21의 원형 공산 오차는 수백 미터에 달했습니다. 둘째, 대응 사거리가 짧았어요. 중국제 방공 시스템은 100km밖에 위협에 무력했습니다. 반면 한국 무기의 강점은 명확했어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조종사 안전 보장,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성이었습니다. 12월 17일, 저는 캄보디아 정부가 중국에 보낸 긴급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추가 무기, 추가 탄약, 그리고 기술 지원 인력까지 요구했죠. 중국의 답변은 다음 날 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한 문장이었어요.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기 지원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어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뒤에 있다고 했으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모른 척하니까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며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침묵하는 용, 그 이유. 중국은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서 더 개입하면 자국 무기의 열등함만 더 드러날 거라고 본 거죠. 국제 무기 시장에서 평판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중국제 무기가 한국제 무기에 완패했다는 인식이 퍼지면 앞으로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발을 뺀 겁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았던 거죠. 캄보디아는 이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중국은 등을 돌렸고 보유한 무기는 하나씩 파괴되고 있었으며 350고지의 난공불락 요새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2월 18일 밤, 저는 태국 국경 인근의 한 작은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포격 소리가 들렸어요. 간헐적이었지만 계속됐죠. 캄보디아가 아직 저항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마지막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9일간의 폭격으로 캄보디아군의 전력은 사실상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BM-21 다연장 로켓은 대부분 파괴됐고 보급로는 끊겼으며 탄약은 바닥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국 군사연구소 소장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셸, 지금 당장 연구소로 오세요. 캄보디아가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탔어요. 방콕까지 2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어요. 9일. 단 9일 만에 전쟁이 끝난다고요?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캄보디아 외교부가 보낸 공식 문서가 떠 있었어요.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항복이나 다름없었어요.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소장이 상황을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일간 우리 공군은 캄보디아의 핵심 군사시설을 무력화했습니다. BM-21 다연장 로켓은 절반 이상이 파괴됐어요. 탄약고는 연쇄 폭발했고 보급로는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350고지는 고립된 섬이 됐죠.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태국군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전투기 손실 제로, 조종사 손실 제로입니다. KGGB의 100km 사거리 덕분에 우리 조종사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 승리가 아니었어요. 기술 격차가 만든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한쪽은 조종사 한 명도 잃지 않았고 다른 한쪽은 수백 명의 사상자와 파괴된 무기들만 남았죠. 오후에 저는 태국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대변인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12월 7일부터 9일간의 작전으로 캄보디아군의 주요 화력을 무력화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할 수 없지만 상당한 수의 다연장 로켓과 탄약 저장소가 파괴됐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했습니까? 대변인이 잠시 멈추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산 KGGB와 FA-50입니다. 우리 공군의 성과는 이 무기 체계의 성능이 증명된 것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350고지 인근까지 갔습니다. 물론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 바라볼 수 있었어요. 5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요새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제 옆에 있던 태국군 장교가 말했어요. 저들은 3m 깊이로 바위를 파고 콘크리트로 보강했습니다. 일반 폭탄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다고 장담했죠. 하지만 KGGB는 달랐어요.
벙커 입구를 정확히 타격해서 안에 있는 병사들을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캄보디아군이 올렸던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F-16이 폭격해도 끄떡없다며 밥 먹던 그 병사들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탈출구가 막힌 벙커 안에서 아니면 이미 항복했을까요? 12월 20일 새벽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에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캄보디아가 상당한 양보를 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9일이 바꾼 전쟁이었어요.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5개월 동안 준비한 요새가 9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1억 달러가 넘는 중국제 무기들이 한국산 폭탄 앞에 무력하게 불탔어요. 중국은 침묵했고 캄보디아는 홀로 남겨졌으며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쟁이 증명한 건 단순한 무기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전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요새를 지어도 정밀 유도 무기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병력을 투입해도 기술 격차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2km를 날아가 5m 오차로 명중하는 KGB, 가볍고 민첩하게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FA-50. 이 조합이 동남아시아 전장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중국이 수년간 공들여 지원한 무기들이 9일 만에 재더미가 됐습니다. 반면 2022년 280만 달러에 구매한 20발의 한국산 폭탄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밤늦게 제 베이징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중국 국방부 내부가 충격에 빠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무기가 이렇게 무력할 줄 몰랐답니다. 지금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9일간의 전쟁이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에 깊이 각인된 순간이었죠. 12월 21일, 저는 쿠알라룸푸르에 있었습니다. ASEAN 안보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이번 포럼의 주제는 동남아시아 지역 안보 협력이었지만 모두의 관심은 하나에 쏠려 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이었죠. 저는 주제 발표자로 초청받았어요. 10년간 이 지역 무기 시장을 추적해온 연구원으로서 이번 전쟁이 가진 의미를 분석하는 임무였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거든요. 오전 10시 제 차례가 됐습니다. 회의장에는 ASEAN 10개국의 국방 관계자들과 학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9일간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어요.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는 군사 장비의 90%를 중국에서 도입했습니다. 5년간 1억 1,700만 달러를 투자했죠. 반면 태국은 2022년 단 280만 달러로 한국산 KGB 20발을 구매했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280만 달러의 한국산 폭탄이 1억 달러의 중국제 무기를 무력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대비 효율성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배하던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에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가격은 합리적이고 성능은 검증됐으며 무엇보다 실전에서 증명됐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가 손을 들었어요. 인도네시아도 FA-50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전쟁 결과를 보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과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도 발언했어요. 우리는 2023년에 이미 FA-50 18대를 주문했습니다. 2026년부터 인도될 예정이죠. 이번 태국의 사례를 보니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점심시간에 베트남 군사연구소의 한 학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무기 도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KGB 같은 정밀 유도 무기요. 저는 그날 오후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FA-50을 12대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추가로 12대를 더 주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블록 20 최신형이에요. 6억 8천만 달러 규모죠. 왜 추가 주문을 결정했나요? 제 질문에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마라위 전투에서 이미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국 전쟁에서 다시 한번 증명됐죠.
FA-50은 게임 체인저예요. 2026년에는 KF-21 보람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받은 명함들을 정리했어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심지어 미얀마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모두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전쟁 이후 그 순위는 더 올라갈 게 분명했습니다. 왜 한국 무기가 매력적일까요? 저는 3가지 이유를 정리했어요. 첫째,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미국 무기만큼 비싸지 않지만 성능은 그에 못지않아요. 둘째,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필리핀, 마라위, 태국 국경, 이제 한국 무기는 카탈로그가 아니라 전장에서 증명됐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완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FA-50이라는 전투기에 KGGB라는 폭탄, 여기에 첨단 항전 장비까지. 한국은 무기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완성된 전투 체계를 수출하는 거예요. 12월 22일 아침,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동료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셸, 한국 방산업체들이 난리입니다.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대요. 특히 KGGB와 FA-50에 대한 관심이 엄청납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고 했어요. 국방부가 방산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답니다. 이번 전쟁이 한국 무기의 실전 능력을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10년 전 제가 이 지역 연구를 시작했을 때 무기 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비쌌고 유럽 무기는 접근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성능도 검증됐으며 무엇보다 정치적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베이징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답장이 곧 왔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긴급 전략 회의를 열었답니다. 무기 성능 개선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논의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미 늦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실전 검증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은 필리핀에서, 태국에서, 실제 전장에서 무기의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그 신뢰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선택이었어요. 손가락이 자판 위를 움직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싼 미국 무기, 신뢰할 수 없는 중국 무기, 아니면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갖춘 한국 무기.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은 그 선택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줬어요. 앞으로 5년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한국의 발언권은 더욱 커질 거예요. FA-50, KGGB, 그리고 곧 도입될 KF-21까지.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기술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72km. 그 거리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국 기술이 동남아시아 하늘을 가르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10년간 이 지역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태국과 캄보디아의 9.1 전쟁, 그리고 한국 무기가 만든 역사적 순간을 살펴봤습니다. 5개월간 준비한 350고지 요새가 9일 만에 무너졌어요. 1억 달러가 넘는 중국제 무기들이 280만 달러의 한국산 KGGB 앞에 무력했습니다. 72km를 날아가 5m 오차로 명중하는 정밀도 이건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된 성능이었죠. FA-50 골든 이글은 필리핀 마라위에 이어 태국 국경에서 다시 한번 게임 체인저임을 입증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조종사 1명, 전투기 1대도 잃지 않았어요. 반면 캄보디아는 100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침묵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자국 무기의 열등함이 더 드러날까 봐였죠.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이 앞다퉈 한국 무기를 문의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국제전략연구소의 미셸 두아르테 연구원은 10년간 추적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가격과 성능, 실전 검증을 모두 갖춘 유일한 선택이라고요. 세계 8위 무기 수출국 한국. 72km가 세상을 바꾼 9일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